한국은행 금리 동결, 집값 향방은? 그러니까 8월 28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제가 예전에도 여기 자문위원을 오래 했었는데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4.5죠. 예, 그런데 미국도 동결했고 아마 빠르면 미국은 9월 정도에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변동 추이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2024년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내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말하자면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가 되었는데 우리는 10월쯤 내릴 것 같다.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꼽았죠.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높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 두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와고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걸 상승 압박이라고 압력이라고 그래요. 금리를 내렸을 때 집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때 금리를 낮췄거든요. 금리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했더니 이때 어떻게 됐나요?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고 공급 부족이 겹치면 세금을 증가한다든지 대출 규제 이런 강화가 없다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경험해서 경험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금리를 내렸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쇼크 때죠.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도 주택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경험을 했죠. 그때의 경제의 펀더멘탈 또는 대출인 규제나 세금 강화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달라졌다. 시장 공정가액 비율도 높이고 현실화율을 높이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세금은 20, 30%에서 30, 40%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세대출 포함해서. 이렇게 본다면 바로 집값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등하지는 않고 올해는 좀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가을 이사치라도 그렇게 내다보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클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준금리는 내려도 대출금리는 오른다. 서민 울리는 금리 역주행. 대체 왜? 서민들의 지금 불만 소리가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죠. 6.27 대책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늘 어떤 대책의 빛과 그림자가 있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 덕분에 거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건 정말 바람직하고 잘한 조치죠. 그러나 그 와중에 실수요자, 특히 영끌하겠다, 뒤늦게 집을 사겠다는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여기다가 주담대 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기준금리가 2.5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도표를 보면 최근 들어서 5월 이후에 오히려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6에 4%예요. 근데 여기에 수신금리, 예금금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2.5입니다. 내 집이 없어서 정말 모아둔 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니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고 앞으로 내릴 추세인데 실제적으로는 4%의 금리를 부담해야 돼요. 굉장히 높죠? 물가상승률도 2%인데. 그러면 누구만 배를 불려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요. 은행만 금리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또 작년은 안 하더라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잔치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리 장사를 하게끔 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회공헌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여기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돈들이 적어도 정책자금 같은 데 흘러와서 정책금리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무주택 서민 또 이 신용대출도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이런 분들에게 금융당국에서 꼭 기억해서 이거는 정말 정책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는 것 이거 중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한도를 조이는 거는 그대로 해요. 근데 왜 금리까지 은행에 배불리게 올리냐고요. 그럼 그 금리를 올렸으면 그거는 따로 기금을 마련해서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는 인색한지 그런 말을 꼭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미래 예측. 실패 없는 세 가지 핵심 지표는 제가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이럴 때 제가 세 가지 법칙을 얘기했죠. 시기 선택, 지금 집을 살 때냐 팔 때냐. 지역 선택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성장 지역을 선택해라. 세 번째는 개별 부동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죠. 이게 과학적 투자 성공 3법칙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예측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지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과 국토연구원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노란색 있는 쪽에 많아요. 이게 도심이고 강동구, 여기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가 외곽지역 눈에 띄죠. 이런 지역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쪽 지역의 집값이 좀 더 오를 거다.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삼아 보시라고 지수를 가져왔고요. 저는 오직 객관적 데이터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지표 지수를 통해서 이게 과학적 투자, 제가 고종환의 특징은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이 지표도 굉장히 쓸만해요.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란 무엇인가? 중위 세대의 소득으로, 중위 세대예요. 평균 주택 가격을 매입할 때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 적정한 비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부담이 높을수록 소득보다 집값이 비싸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보니까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 지역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이 155로 높아요. 이 말은 서울은 중위 세대 소득 수준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부담이 엄청 높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득의 30-40%가 적정한데 훨씬 높게 주택 상환 금액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한 문턱이 높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만약 대출 규제까지 높아지면 한도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앞으로 돈을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또 그 얘기는 집값이 당장 더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걸 예측해요. 여기 그 다음 도표를 보면 국가별 소득 대비 집값 구비, 제가 나와 있는 통계, 넘배우가 발표한 통계를 보고 있는데 홍콩은 소득 대비 30배, 중국은 29배, 어마어마하죠. 베트남 22배, 한국 20.7배로 한국의 PIR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집값은 그러니까 20년을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산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높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많이 더 이상 오른다면 이제 어깨를 넘어서서 머리 꼭지로 간다면 그 다음에는 버블 붕괴라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서울 전체로는 양극화가 됐었기 때문인데 저는 허리 정도여서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나머지 지역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세 가지 중요해요. 우리가 그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전망 지수를 봐도 되고 어떤 지역이 오르나,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세 번째는 우리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글로벌 지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동향도 보라. 우리나라도
일각에서 뭐 폭락론, 집값이 이제 내릴 거다, 막 환율이 뛰어서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서 안 좋고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은 폭락한다, 이런 주장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30%도 안 되는 현재로 봐서는 또 우리 경제가 그렇게 허약하지도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가계부채는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라든지 아직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기업부채 다 합한 걸 보면 세계 한 13, 1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위험해서 당분간 이 경제가 폭망하고 뭐 붕괴가 돼서 집값도 또 이렇게 정말 폭망한다, 환율 급등으로, 이런 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that